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어요. 그걸 왜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뭐 전쟁, 위기론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성격이나 생각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국지전이라도 하려는 상황이 아닐까? 김정은이 보란듯이 뻥뻥 쏴대고 있잖아요. 다 끝났나 보다 하고 한숨 자려고 하는데 뻥! 최근까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니냐.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뜬금없이는 아니지만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물리적인 것은 다 내 허락 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를 보고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을 왜 일으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 보통 이제 틸러슨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한 말과 이건 중국을 상대로 한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대가 북한을 핵만 제거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은 중국까지는 안 갈 거고요. 우리는 핵만 취합해서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엔 외교부 장관이 없죠. 외교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사실상의 트럼프 정부의 2인자예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좀 예사롭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또 면박을 주고 뭐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방문이 거꾸롭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양자를 다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백악관 앞에서 전쟁 반대 집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느자고 없는 발언 때문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어떤 떡밥을 준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핵시설을 타격하고 남한으로 돌아온다. 또는 이거를 일부 일본군을 동원해서 일본과 연합군이 동원해서 핵시설을 타격하고 돌아온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1% 성공률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면 러시아는 개 쪽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중국은 아시아의 거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것을 딛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깜짝 가서 코밑을 쳐받고 도망간다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한테 트럼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국민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촛불혁명을 성공시켰고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촛불혁명 시켰죠.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를 청산하려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 이 기득권 세력들과 권력들이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지각이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지각을 바뀌고 있는 반발의 힘이 어디에 나올 거냐, 무엇으로 반발할 거냐의 문제 중에 사소하게는 사법부에 숨어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과 반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또는 국민과 한판 싸워보자고 판결을 하거나 이런 건 뭐 작은 행위겠죠. 또는 해수부의 적폐 세력들이 제때제때 보고를 안고 숨기거나 뭐 요 정도는 사소한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판을 한번 지각을 흔들려면 전쟁밖에 없거든요. 그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약간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는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경직된 사회로 빠져들어갈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그다음에 복지정책 모두 다 폐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거에 다시 또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뒤덮는 이 상황을 만들면 누가 좋겠느냐.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모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 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적폐청산은 임기 1년 내에 끝내버려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사실은 아까 권 PD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일부 얼마 지나면 나올 겁니다. 누가 어떻게 모략을 했고 군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진 않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과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한미연합사에서 갖고 있었던 작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작계 5029라는 작전 개념이에요. 5029 작전 개념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거 만든 군사작전 계획인데요. 박근혜 때 만들었죠? 아니요.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이 한참 된 겁니다. 작전 계획 작계 5029가 만들어진 배경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서 무효화시켜버렸어요. 2005년에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작계 5029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이거를 협의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빼놓고 협의를 했다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저변에 있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틸러슨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작계 5029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했다. 또 하나는 북한과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술수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서 핵을 확보하고 핵무기가 제3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핵을 확보하고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이거를 협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막 니들 핵무기 우리가 통째로 뽑아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협박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그냥 말 잘 듣고 제재가 좀 가능하고 뭔가 컨트롤이 되는 쪽이면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말 폭탄해봐야 너희들이 행동으로 못 옮길 거잖아. 그 못 옮길 거라는 그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김정은이 저렇게 까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진짜로 전쟁 날 수 있어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틸러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틸러슨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틸러슨 같은 미 국무부 장관은 사실상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2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no. 나는 국무부 장관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로 담당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마차님? 나란 일. 그렇게 보이죠. 한자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의 발전 역사 중에 있는데 실제로는 국무부가 외교와 내치를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내치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를테면 뭐 법무부, 내무부, 노동부 이런 식으로 다 내어주고 지금은 사실상 외교를 거의 전담한다시피 하는데 이게 세계 1위 국가이고 경찰 국가의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의 나라도 외국의 일도 미국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무부라고 그냥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틸러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갖는 무게감이요. 뭐 백악관의 무슨 담당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어쨌건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국민이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의 이익에 따라 우리가 희생되는 경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민이 판단하고 우리 국민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쟁은 안 돼요. 어떤 식으로도 절대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갖는 그 오만과 착각이 뭐냐. 그런 나라 정도 하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고. 그렇죠. 그거죠. 그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의 구형이요. 물론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이화여대 비리 같은 거는 이미 선고가 나왔어요. 1심 선고가. 국정농단에 관해서 구형이 나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이 사람 이만큼 형량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법원이 이제 그걸 받아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뭐 무죄 이런 것들이 합당해라고 하는 게 선고입니다. 지금 구형이 25년 나오면 꼭 물어볼 거야.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 가도 그럴 거예요. 최순실이 징역 25년 맞았다며? 아니거든요. 아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를 믿습니다. 무기징역을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희망은 검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협조도 잘하고 또 많이 또 했으니까 25년 낮게 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이거 안 받고 왜 검사 네가 인마
무기징역 때려야지 자식아.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는 거 좋죠. 왜 그러냐면 100세 시대를 따져도 지금 이 친구 25년 해도 87세에 나와서 13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제가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면 반드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제2의 박근혜와 제2의 최순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정치와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감형 없다.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무기징역은 나중에 뭐 감형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도 곧 판결이 있죠. 1심 판결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징역 25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구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재단 강제 모금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그리고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깝깝한 거죠. 물론 구형대로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법원 가면 깎이겠지 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 국민적 감성이 법원 가면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구형한 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검찰은 무슨 바보예요. 뻥튀기로 부르는 건 사실 아닐 거 아니야. 합당한 법적 근거에서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순실의 구형이 중요하고 선고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박근혜 재판과도 맞물려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당장 선고를 못 내려요. 다음 달 중으로 선고가 내릴 예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최순실한테 25년 구형이고 여기 이제 뭐 합당한 뭐 법률 상식적인 거에 의해서 뭐 또 다른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박근혜한테는 몇 년은 구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최소 25년이죠, 뭐. 아니죠. 적어도 무기징역이죠, 지금. 아니, 최소 25년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의 그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범 관계예요. 공범은 같은 죄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이 다 했다 쪽으로 몰고 가면 박근혜는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반전이 나와서 무죄가 나와서 다시 촛불혁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촛불혁명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짱돌혁명이지. 법감정으로 보면, 법적 상식으로 보면 박근혜도 최소 25년은 나와야 되고요. 이게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는 1억이 넘으면 10년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한 가지만 갖고도 그래요. 우리 경환군도 한 10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경환군도 1억이니까 이상이니까 포함되는 거거든요, 1억이.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뉘우치는 맞아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끝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개겼거든요. 그러면 25년도 약한 거예요, 사실은. 나 25년 보고 25년을 왜 때렸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잠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 무기징역을 하면 이거 판사가 분명히 뭐 한 20년, 15년으로 깎아줄 것 같아서 나는 검찰이 일부러 25년을 한 것 같아요. 선고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선고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한 20년, 하나는 무기징역. 판사들이 장시호한테 그 선고 내린 것처럼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무기징역. 그렇지 않고 장시호한테 때린 게 보복성이었다 그러면 뭐 한 20년 이 정도로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한 3단계 올려서 28년 정도. 28년. 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라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역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형법이 개정이 돼서 30년까지 돼 있어요. 최대로 때릴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한이 정함이 없는. 아니, 생각해봐. 레벨이 있지. 검사가 25년 때렸는데 판사가 가오가 있지. 씨발, 한 3년 더 해줘야지. 그렇지. 정말 아니, 옥사하겠네. 나는 박근혜가 선고가 18년 나올 줄 알고 있었지. 아이, 18년? 아니 근데 장시호한테 낮게 구형이 됐을 때는 최순실이 굉장히 낙담을 했었다 그래요. 조카가 풀려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걸 뒤집고 장시호가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때 안도했다는 거예요. 오. 사람들한테 장시호가 실형을 받게 돼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신다니까. 네. 배신자 논리. 그러고 나서 12월 12일에 이재용 재판에서 장시호가 EBS 사장도 최순실이 꽂아준 거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 뭐, 꽉 채운 30년 되겠네요. 우리 장시호 구명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날이? 박근혜는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요. 골석 재판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국선 변호인들이 거기에서 5명이나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선고가 제대로 내려지려면 박근혜 재판과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래서 협조 안 하는 두 사람, 최순실도 그렇고, 아니 법정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소리 지르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설마 자기가 25년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일단 이렇게 좀 휴정을 하고 대기실로
보내줬더니 거기에서 괴성을 지른 거예요, 막. 그 민주투사. 분을 참지 못해서. 민주투사.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그러지. 살았겠어요. 승질 그러니까. 더럽게 생겼잖아. 안 돼.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고요. 누린 만큼 갇혀서 하는 거고요. 나는 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순실처럼 누릴 거 다 누렸으면요. 말년에 갇혀서 하는 것도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가장 편한 건 있어요. 내가 조언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팔자다 운명이다 생각하면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 누릴 만큼 누렸잖아. 그럼 그리고 25년을 준 공무원으로 사는데 연금까지 다 나오잖아. 최종 선고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법정에서 깠던 녹음 파일 들어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더만. 그럼. 네. 실권력자. 이거 참. 그러면 뭐 박근혜도 저렇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할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누렸잖아요. 자기가 박근혜를 키워서 누렸잖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극 속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린과 권력이라는 건 그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반정,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반정 내지는 뭐 찬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였으면 다 죽었어요, 쟤들은. 거열형, 구족을 멸하죠. 예. 팽형. 팽형. 삶아? 아우. 제일 잔인한 게 거열형인 것 같고 팽형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25년에 감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빈 방문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방중 첫날 시진핑 주석이 있는 난징 추모식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보낸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베이징대 연설에선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표현하며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드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가 낮았던 건 이런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사실상 사드 보복 철회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경제적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광복 직전까지 사용했던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이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그동안 임시정부를 잘 기리지 못해 가슴이 메인다며 특히 2019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더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만나서는 사드로 흐지부지됐던 광복군 총사령부터 복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석이가 중국의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란 점에서 오늘 만남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충칭 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또 중국의 균형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我觉得你对重庆的重视我们很受感动。 한중 협력의 현장인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관심 있게 보도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행복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있다고.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수근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고 뭐 이슈도 많고 한데요. 생각해 보면은 사고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이 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정치, 법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사건 사고 중에서 큰 크레인 사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불과 얼마 며칠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도 아니고 12월 9일에 동시에 두 건의 다른 장소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을 또 했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 골리앗 뭐 이런 것도 알고 명칭에 대해서 아니 생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식까지 제가 접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평범한 우리 시민들께서 애청자들께서 뭐 타워 크레인이 뭐니, 뭐 골리앗 크레인이 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올해 유독 크레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한번 그럼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승하 지부장님도 KTX에서 아무래도 이제 승객 안내외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경우의 확률은 적지만 안전 사고에 대한 담당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안전,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크레인 사고가 사망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 생명을 잃는 사고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지. 사실 이 사망 사고가 있기 전에 얼마나 정말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네. KTX도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그 인명 사고만 없었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그 주요한 그리고 사회를 좀 충격적으로 몰아넣었던 주요 크레인 사고 일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일단 먼저 4월 21일 울산에서 S51 타워 크레인이 전도, 즉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 너무나 잘 아시고 저 역시 한번 이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충돌 사고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죠. 네. 6명이 사망하고 무려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네, 이게 노동절날 그렇죠. 또 노동행자의 날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비정규직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 노동자의 날에도 일하다가. 예.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약 3주 후에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 건설 현장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나서 이때도 2명의 목숨이 사망하는 그리고 두 분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채 한 달도 안 지나서 6월 25일 이번에 이제 부산 해운대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또 타워 크레인 사고로 3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가만히 조용한다 싶더니 또 10월 10일에는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나서 이때도 3분이 돌아가시고 2명이 부상당했고요. 또 11월에는 전주시 완산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고요. 바로 직전인 이달인 12월 9일에는 동시에 2군데에서 사고가 났어요. 인천 중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1명이 부상을 했고 또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총 8건의 사고로 인해서 5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네요. 17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 크레인 사고 보통 그럼 미시적으로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런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나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규제관리 감독의 완화를 첫 번째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것이 너무나 규제가 허술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사고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운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에 그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때도 신호수를 비롯한 그 아래직급 맨 밑에 말단의 노동자들에게 주된 책임을 물었는데요. 사실 사람의 뭐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규제 관리를 완화시켰다라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규제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타워 크레인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식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이게 언제 만들어진 크레인인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동품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네, 10년 넘어도 되고 15년 넘어도 되고 20년 넘는 것도 갖다 써도 돼요. 어머. 근데 이 타워 크레인이 신형 같은 경우는 대나무까지 보셨죠.
그 영화에서도 보지만 대나무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복원력이 좋아서 이게 넘어지지가 않고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높은 빌딩일수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지 오히려 바람에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죠. 그 높은 네. 빌딩을 건설하는 타워 크레인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형 오래된 타워 크레인은 그런 유연성이 없고 찰랑찰랑하는 그런 그 복원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한 번 휘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휘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휘어졌다가 합니다. 다시 안 오는군요. 그렇죠. 아, 네, 현재 이런 그 타워 크레인 같은 장비는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10년 된, 제작한 지 10년 된 장비를 국산 한국에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페인트 칠 한 번만 하고 2017년 산, 올해 만든 거다라고 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답니다. 타워 크레인이 보통 수입해서 쓰나요? 예, 국내에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아. 비용이 비싸요. 아, 그래서 그냥 해외에서 생산된 것의 중고를.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거. 거의 고물 처리, 그렇죠. 폐차 시키는 것들을 사다가 페인트 새로 칠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납품을 하는군요. 그렇죠.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요, 10년이,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타워 크레인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10년 넘고 15년 넘으면 아예 이제 그 현역에서 은퇴를 시키죠. 그래서 해체해서 고물로 팔거나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옵니다. 이런 거 왠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10년 넘은 크레인 남들 버리는 거 갖다가 우리는 새 것처럼 쓰고 있고, 옛날 배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세월호가 그러는 거죠. 얘기가 나왔던 게 해외에서 더 이상 운행 안 하는 고물 선박 사다가 페인트 칠 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영업허가 그걸로 받아서 운행한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동차를 구입을 하잖아요. 신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입한다 하면 우리 자동차 등록증 꼭 교부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제작 연도 다 나오고 차대 번호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고 사람 목숨이 더 크게 좌우되는 타워 크레인. 우리나라에서는 제작 증명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우와.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이 제작 증명서, 자동차로 치자면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해야 될 의무가 현재 없어요. 타워 크레인도 일종의 어쨌든 자동차의 일종으로 취급되지 않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건설기계죠. 건설기계로 취급되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량이라든가 강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타워 크레인이 약 5,300여 대가 있는데 그중 70%가 10년 이상 된 거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10년 이상 이상하다. 거는 지금 30%가 될랑말랑 할 정도고요. 그런 선박이나 이런 건설 기계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선박은 차라리 낫죠. 그 제작 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나마 투명하게 보고가 되는데 타워 크레인은 아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27년 이상 된 것도 있답니다. 현재 우리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던 거를 새로 신상품으로 이제 둔갑시켜서 사용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얘가 몇 년 됐는지 알 길이도 없네요. 또. 네. 그러니까 심하면은 1990년에 만들어진 타워 크레인이 현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게 쓰여질 수가 없는 연식인데. 우리나라 중고차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선 달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차량은 차라리 엔진이나 미션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품들을 소모품들을 또 교체하면 또 얼마든지 100만 킬로도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타워 크레인은 이 자체 쇳덩어리 자체를 바꾸질 못하잖아요. 쇠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어서 결국은 그 복원력이나 탄성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는데 심지어 27년 된 것도 버젓이 아무런 규제 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그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07년까지는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한 그 검사를 노동부 산하의 공기업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증을 교부를 해줘야 그래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그 담당 부처가 노동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자기네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니까 이거를 또 다시 민간 업체에다가 이 검사를 외주를 했습니다. 외주화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뭔가 로비나 이런 거 하기가 아주 편한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비전문가에게 일단 관할을 맡겼고, 비전문가는 자기네가 못하니까 이걸 또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업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 비용 아끼려고 하면 직접 올라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딱 한번 보고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그쵸. 충분히 있죠. 맞아. 검사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그게 비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것도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만들어진 2008년이 거네요. 바로 언제입니까? 이명박 때죠. 이명박 때 비즈니스 프렌들이 하면서 규제 완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박근혜는 줄푸세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은 이건 사실 규제도 아니라 이건 안전의 필수적인 조치인데 이 자체를 아예 그냥 외주화시키면서 민간업체 너희들 알아서 해. 이에 대한 그 감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 크레인 연식을 27년 된 거를 이제 3년 된 거예요 라고 페인트 칠만 한 번 새로 하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제작 증명서 첨부할 의무가 없으니까. 결국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인은 민영화, 외주화,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내모른 탓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타워 크레인은 그 검사를 받을 때요. 자립 형태로 완전히 완성체 자체로 있어야만 검사를 받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완성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걸 검사증을 발급해 준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 민간 업체에서 아예 짜고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도 안 됐고 운행하는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완성체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고 미래를 예감하고 이것이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크레인 사고가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 건설 현장 공사의 사고 중에서 크레인 사고의 비중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건설 공사 현장의 사고는 거의 그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데 2009년에 크레인 사고 비중은 16.6%였고 2010년에 17%, 2011년 17.6%, 2012년 18%, 2013년 19% 계속 늘어나서 그러네요.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그렇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네. 그렇죠. 지금은 뭐 2017년이니까 올해 주요 사건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20%를 넘기지 않았을까. 예, 그 사고 비율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다만 그 규제 그러면 다시 규제 완화가 시키지 않고 다시 규제 강화 방면으로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장비들을 97년 외환위기, 즉 IMF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그 타워 크레인을 소유하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런 관리와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외환위기 이후로 이것이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쓸 수 있는 자산들을 다 매각하면서 이 타워 크레인들도 함께 매각을 했어요. 중소 건설 임대업자들에게. 이러면서 임대료는 대기업에서 적게 주고 그러면서 소유하고 있는 중소 임대 업체들은 적은 임대료 내에서 이거를 그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 우리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뭐 큰 비싼 것들은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부품들인데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품 하나가 일단 수백만 원이에요. 작은 부품 하나조차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품 교환을 절대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아예 최근에는요. 이 장비 그 타워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조종석을 아예 떼버리고 리모컨 무인 조종으로 개조해서 수입을 또 한답니다. 그거 리모컨 안 맞아가지고 잘못되면은 작동 안 하고 이상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비를 아무나 20시간만 교육받으면 조종할 수 있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심각한 지금 그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비난에 지금 이거 요즘 비슷한 건데, 이명박 정권 때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때문에서도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뭐 비슷하죠. 이명박 때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도 지금 자동차 판매 증진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면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얹을 수밖에 없는 시트. 이게 많이 이것저것 그렇죠. 다 같이 근데 부가적으로. 그 시트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다스? 그렇죠. 현대기아차에 그 독점 공급하는 곳이 다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르노 삼성이나 GM 같은 경우도 다스의 시트를 일부 사용들 하고 있고 이러면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했는데 얼마나 간소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 50m, 100m만 가면 된다고 예, 주변도. 출발하기 전에 깜빡이 켜고 와이퍼 켜고 시동 걸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선 50m 중에 30m 가다가 한 번 쓰고 그리고선 20m만 더 가면 끝. 예, 장내 기능 시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1년 미만 운전 미숙자들의 그 사고율이 25%나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통과한다고 해서 지금은 운전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운전면허 시험이 진짜 오죽 엉망이면 심지어는 우리보다 규제에 있어서 더 좀 안전에 있어서 좀 별로라고 생각되는 중국은 결국은 한국 운전면허증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운전하려면 거기서 다시 면허증 따야 돼요. 국제면허증 발급 안 해줘요. 그렇게까지 됐군요. 네. 제 중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딴다고 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얼마나 쉬웠어요. 그렇죠. 그만큼 결국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답시고 이명박이 비즈니스 프렌드를 내세우면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한 결과 이익은 기업한에게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매각하고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걸 추진하는 나쁜 정권과 또 비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 나고 세월호도 사실 결국 파면 팔수록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피해는 저희가 사고로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쯤 되면 이명박은 거의 준살인마 이런 그 비난을 면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교통사고도 그렇고 선박, 항공 항공까지는 아직 아닌가? 아니 항공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 인천공항도 그렇죠. 민영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저도 인천공항공사 관련해서 요즘에 공청회도 있었고 얼마 전에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수익이 2조래요. 네. 그런데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공공기업의 1조 3천억 50% 60%가 되는 순이익을 얻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기업이 그렇게 수익을 남겨서 도대체 뭐에 쓰는 거지? 왜 우리가 사실은 공기업이라는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배당해주고 오히려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인천공항공사가 그렇게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난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건비로 굉장히 한 4천억 원 정도밖에는 수익에 비해서 얼마 쓰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겠다고 지금 노동자들을 계속 그런 열악한 환경에 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결론을 내보자면 인재사고의 모든 곳에 규제 완화가 있고 그 끝엔 늘 그가 있습니다. MB. 네.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투표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정치 내 바로 옆에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도 한번 공부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좋아요.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청와대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학력, 출신지, 나이, 가족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 공채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합격자 6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뭐 이런 결과 때문에 뭐 여성 신문에서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우리 채용 문화의 대세 같은 거잖아요. 점점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이제 사진을 안 넣기도 하고 학력을 안 넣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은 좀 덜 보고 태어나서 노력한 것을 더 집중해서 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히려 업무 중심적으로 정말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에는 그런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기업가 입장에서도 그쵸. 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부적응 사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푸나님도 기업가 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솔선수범 해보신 당사자시잖아요. 하고 계시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0여 년 전에 블라인드 채용을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장점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장점이 더 많아서 하는 거예요.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 좋은 대학이라는 게 좋은 직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천국이 됐어요. 공교육이 무력화되면서 사교육으로 원래 학원이나 이런 건요 공부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선행학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학원에서 가르친 게 시험에 나오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죠. 이거는 전적으로요 교육 당국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당국의 전 잘못이라고 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낸 부모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죠. 나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뭔가 그게 어드밴테이지랄까? 이런 게 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딱 하면 서운할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머릿속에 다 지우는 게 맞아요. 학연, 인맥, 지연 이런 거 다 지우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했던 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좋은 대학 나온 A와 별로 좋지 않은 대학 나온 B가 있어요. 근데 A를 좋은 대학을 나온 걸 알고 보면 있잖아요. 실수가 정말로 실수로 보여요. 아,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지금 잠깐 실수한 거야. 그렇게 보이고 똑같은 실수를 B가 했어요. B가 한 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아, 쟤는 원래 저거밖에 안 되는 아이. 그게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은 뭐냐면은 학력이나 이런 거 출신 지역 이런 걸 다 빼고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또는 그 직장 어디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으로 또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건 CEO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 사내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는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 회사에는 사규 위반이다 정도로 이렇게 확정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입견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나온 A는 좋지 않은 대학 나온 B는 또 그 사람에 대한 나간 뒤에 선입견이 또 생겨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라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려면 면접이든 웬만한 그런 테스트들이 굉장히 더 정밀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느낌만으로 말 좀 잘한다고 그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자체가 굉장히 면접이랄까 등등의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없다면 면접관 자체가 노련한 사람이어야 돼요.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전문성이 있다라든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신입사원을 뽑느냐 경력직을 뽑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잘 골라내는 능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향후 효과로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필요는 없구나. 지금까지 입시라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 한쪽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요. 입시라는 게 암기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좀 더뎠어요. 그런 교육이 안 됐었다고요. 외워서 푸는 문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학교를 보낼 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어떤 방향성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비, 교육시장의 과열, 또 아이들의 그 입시 지역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악벌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방송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유머 아니면 거의 잘 안 해요. 이를테면 유머라면 이명박의 대학교 동문이잖아. 이건 유머예요. 뭐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기조이기도 하지만 훌륭하신 문 대통령의 기조이기도 해서 역시 우리는 닮았습니다.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물론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저도 그 학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면서? 대학원을 되게 좋은 데를 나오긴 했는데, 이제 대학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을 나왔어요. 제가 대학원을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특이하지? 아이고, 특이하다, 막 이랬는데, 대학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나니까, 뭔가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생각 있는 외부인. 뭐 저는 이런 느낌? 똑같은데, 저한테 꼬리표가 하나 붙었다는 이유가 이제 저를 해석하는 그 방향을 다르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그런 거 얘기를 안 하게 되고, 하나 삼촌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을 더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많았고, 수능이 정말 인생을 가르는 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시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늘 그렇듯이. 청소년도 아니면서. 저 마음이 청소년인가 봐요. 네.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았어. 청소년 정치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2주 전에 현장 실습생 다룰 때 청소년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 집회에 갔었더니 이제 거기서 새로운 슬로건을 봤어요. 청소년 정책의 기조를 교육이 아니라 인권에 둬야 된다. 청소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누려야 마땅한 것들을 먼저 누리고 나서 교육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쉬고 놀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 노동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 일에 정치가 이제 포함된다는 건데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외치길래 청소년들이 그럼 참정권 지금 없나요? 이랬더니 일단 투표가 제한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당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는 걸 못하고 있다고 해서 준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나 봐요. 이게 질문이에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지금의 진보 정당들이나 또는 뭐 청소년들을 관심 있어 하는 정당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모 정당의 당원이에요. 내가 미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만약에 이런 경선이 놓이게 되면은 그게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높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A 후보를 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자녀들, 청소년들 다 당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표 행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투표 연령이 더 낮아져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저는 제 생각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15세 이상.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기지도 모르겠다. 왜 이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 경험상 15세 정도가 되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고는 성인과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게 이제 그 보수 쪽, 그러니까 수구 쪽 사람들이 논리는 그런 정치적 가치관이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어린애에 대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 정당이 젊은 층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지. 그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국회의원이랍시고 어디 뇌물이나 쳐 받고 맨날 요즘에 검찰에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자들이 무슨 어쨌건 그런 거고 그 이유였고요. 질문이 그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당에 가입을 못한다면 아예 그것이 완전 다 제한되는 것인가? 이런 것. 시대가 바뀌면 생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옛날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회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른스러움을 만들어내요. 숨겨진 어른스러움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차원은 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중요한 정보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도서관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몇 페이지 읽어보는 게 전부였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됐건 청소년들도 뭔가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유불리를 따지는 정당들 때문에 전향적으로 몇 발짝 못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청소년에게도 어떤 가치 판단, 어린이를 벗어나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꾸 머릿속에 20살 성인 이 느낌 때문에 투표 연령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전향적으로 계속 투표 연령을 낮춰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청년을 왜 네가 대변해? 50살, 60살이나 먹고. 청년은 청년이 대변해야지.
청소년은 청소년이 대변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런 거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청소년이면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국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령 제한을 놓고 있는 거예요. 20살 정도까지, 지금은 만 19세, 뭐 18세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공부하는 시기에는 공부하게끔 하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과정, 사회인이 되기 위한 연습이라는 과정도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장을 투표로만 막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보수적 이념과 진보적 이념이 부딪힐 때는 이런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이 최선이 가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아직 니들은 가치 판단할 능력이 없어라고 눌러버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연령대가 저는 청소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많이 억압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벗어난 학생들은 이제 탈학교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가출 청소년은 이제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존에 우리가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이유가 있는 거니까 좀 더 들어주고, 그 사람 국회 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졸만으로도 훌륭하시 되신 분들이 바로 조용필, 서태지 뭐 이렇게 이제 맞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규 교육이랄까 뭔가 사회적 평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도박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봤을 땐. 사실 내가 그런 친구를 알거든요, 가깝게.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나가서 제적되고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학력이 중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대화해보면 진짜 무식해요. 이게 단순하게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나가는 것은 어른이라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시시콜콜 뭐 해라라고 말하는 게 어른이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어떤 길을 가는데 길 밖으로 나가가지고 낭떠러지나 물에 빠지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고 가고 싶은 네 방향대로 가. 이게 저는 부모나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막 논길, 자갈길,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일부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규교육보다는 훨씬 더 또 다른 방법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는 나이는 어리지만 한번 뭘 하면 꼭 해낼래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른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억압하진 않을 거예요. 너 왜 학교 안 나가? 왜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풀어두면 뻔히 안 될 게 뻔한데?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유이고 인권인 양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지. 말하자면 실패할 확률이 99%야. 근데 그걸 그냥 냅둬요? 그렇게 냅두게 되면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야 아이야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나 자기 신념, 자기 기반, 자기 바탕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실패할 확률은 사실 99%죠.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합을 해야지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과 아이들의 생각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를 이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던 건데, 이름이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이돌 팬덤으로 계속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에 가서 청소년 참정권 서명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쵸. 청소년 찾아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팬 문화를 제가 보면서 사회 이슈 아니면 정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엄청 강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연대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본인이 방탄 팬이라면 그것을 배지로도 달고 다니고 마스크도 하고 다니고 다 하고 다니거든요. 팬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약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가방에다가 뭐 이제 방탄소년단 조끼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모자도 있고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쫙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엄청 체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스케줄에 따라서 지원을 해요. 본인들이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온라인으로 그 방송 다 실시간으로 봐서 실시간 뷰가 막 몇천 부가 아니라 뭐 영상 하나 뜨면 막 1억 뷰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태가 됐어요. 이런 엄청난 그 조직적으로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이제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라고 부르는데 군대. 네, 맞아요. 그 군대들이 정말 군대처럼 이 사람들 밀어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뭐 방탄 기획사에서 뭐 굿즈 내놨다 이러면 그거를 바로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일부러 방탄소년단 기획사에서 보니까 예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동안 돈을 모읍니다. 청소년들이 그 금액을 위해서. 그리고 앨범을 살 때 집계가 되는 곳에서 사요. 집계가 맞아요. 안 되는 곳에서 안 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치를 또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내요. 본인들의 팬 컨텐츠를. 이제 그런 활동이 엄청 이게 사회 이슈에 적용된다면 정치에 닿는다면 이거 진짜 빠르겠다. 사회 진짜 빨리 변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성숙하고 멋있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런 팬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런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30이 넘었잖아요. 근데 문방구에서 방탄소년단 이렇게 굿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뭔가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사고 싶구나. 전 사고 싶은데 아유. 고민되고 왜?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주눅 들어 계세요? 페이스북에다 나 방탄소년단 팬이야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하네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팬덤 문화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작 자체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획사의 상업성. 기획사가 관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청소년들은 오히려 무대 위에 있는 아이돌 스타만 보고 거기에 현혹되니까 기획사가 하는 거는 다 따라주는 분위기 이런 것도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모 그룹은 팬클럽에서 CD 뭐 5장씩 사주기 뭐 이런 놈도 있고 그래요. 그게 기획사의 상업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 뭔가 그게 좀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아이돌 문화가 그냥 보통 우리가 나 같은 보통 기성세대가 배 아파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기획사가 돈 좀 벌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순수한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이용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까 그 가출한 청소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돌도 팬클럽을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안 가고 모든 용돈은 다 거기서 쏟아붓고 보통 사람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그런 게 사회운동으로 그렇게 매칭을 시킨다는 건 사실은 그것도 기획사 일종의 나름 숨어있는 마케팅이고 사회운동인데 정치적으로 사회를 변혁해내는데 그 접목이 가능할까? 저는 그게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랑 좀 비슷한 게 맹목적인 거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좋아. 아이돌은 그런 의미예요. 아이돌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우상은 없다죠.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신은 사실은 동격인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부분.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무슨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학교 안 가고. 물론 이제 콘서트를 공부할 시간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준비하려면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그런 걸 준비한다라든지 제대로 공부는 안 하면서 계속 아이들만 따라다닌다라든지 학교는 공부해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시간대에 뭘 하느냐도 학업 성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론 세상의 모든 기준이 공부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때도 가수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그때 청소년들이 학생들을 어른들이 싫어했어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도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보다는. 옛날에는 진짜 이상한 놈들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의 걱정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요. 어른들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그렇거든요. 내가 선의로 공부도 하고 어떤 가수도 좋아하는데 왜 어른들이 나보고 공부는 안 하고 가수만 따라다니냐고 말하냐고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시대에는 바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식의 취미생활을 건전하게 인정해 주면서도 걱정은 지금 하는 거에 반만 해라. 그러면 그 걱정을 반만 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숨 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정치라 사회 변혁으로 이용한다는 건 지난주에 말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아이돌들이 그런 사회적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공식 석상에서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아이돌을 믿는 일종의 신도, 팬들은 그 아이들의 말이 그 아이돌 스타들의 말이 거의 법에 가깝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버려요. 오빠들이 버리지 말랬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체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어떤 사회 변혁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 세대 쪽에 팬클럽 쪽에서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가장 전설의 가수의 팬덤,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전설의 가수의 팬덤, 이런 몇몇 가수들의 팬덤이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음반시장 개혁이라든지 사회운동을 했던 기억이 전 나는데 일종의 그건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아이돌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그 의미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소식.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에 아이돌 팬클럽들이 리본을 그렇게 많이 신청한다는 희소식입니다. 차고 다니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팬클럽 단위에서 이거를 계속 수급을 받아서 팬클럽 회원들끼리 나눠서 하고 다닌다고 하고요. 왠지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돌 출신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이 엄청나지 않을까.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막 쏟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이 드네요. 엄청나겠네요.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들고 다니는 야광봉이 있어요. 모든 팬클럽이 야광봉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미밤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사서 콘서트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원을 바꿀 수 있어요. 무선 원격 제어 누르면 콘서트장에서 그거를 제어를 해줍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쫙 켜지게? 네, 너무 그거를 깜빡깜빡 하는 거를 그냥 무대 콘서트에 그냥 같이 일어나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팬클럽. 죽여주는구나. 야, 나 그런 시스템 생각도 못했네.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블루투스 기능 같은 걸로 다 한꺼번에 그거를 일괄 조정. 껐다 켰다를 또 이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막 파도 타기 이런 것도 되고 색깔도 조정되고 깜빡이도 조정됩니다. 들고만 있으면. 내가 콘서트장에도 안 나타난 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제가 콘서트 정말 매니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런 멋있는 점이 있고요. 또 방탄소년단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세월호 관련돼서 1억 원을 기부하는 일도 있었고 이제 뮤직비디오에 세월호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계속 출연시키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기한 것 같고 이제 옛날보다는 어쨌든 아이돌 팬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좀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푸나 삼촌 말씀처럼 그 시장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BTS가? 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아시아의 어떤 가수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한국 가수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어른들이 지지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덕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팬들 중에서 성공한 덕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지점은 제가 정확히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사의 상업성 이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렇게 팬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아서 어느 시간대쯤 되면 이렇게 자기 생업으로 돌아와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런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한류 산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그게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아이돌 정도를 좋아해 주는 것도 지금 같으면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애국이기도 하고 저는 본인한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제대로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제대로 창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제 성공한 덕후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지금은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지만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일본 문화에 한참 심취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20년 정도. 그때도 보면은 일본 문화를 심취하는 그 몰입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북유럽 사람들 이런 분들 얼마나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애니메이션 나오는 걸 막 다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을 막 구현해내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문화를 소비하는 날이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양덕이 어떤 서양 사람 중에서 덕후를 이제 양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양 덕후. 서양 덕후가 양덕이구나. 양놈 이렇게 부를 듯이 양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종차별적입니까? 그러네요. 요즘은 쓰지 않지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어덕 행덕이라는 걸 봤어요. 네, 봤더니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래서 사람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축복받은 일이죠. 네. 오늘도 다양한 특히나 좀 약간 즐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전구들, 분위기 있는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친구들. 연말 모임 많으실 텐데요.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동네 친구 등등 그 여러 모임 중에 어떤 모임이 제일 기다려지시나요?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없어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은 약속. 말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약속일 겁니다. 자갈자갈도 함께하면 즐거운 기다려지는 약속 같은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자갈자갈 좋은 시간 함께해요.